김승규 골키퍼가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아주 큰 부상을 당하면서 아시안컵에 더 이상 뛸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속보로 올라온 소식에 따르면요, 김승규 선수가 십자인대 파열로 더 이상 아시안컵에 뛸 수 없어서 한국으로 조기에 귀국할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대한축구협회는 김승규가 어제 자체 게임 훈련 도중에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MRI 결과 십자인대 파열로 확정이 되었고 아시안컵에 더 이상 뛸 수 없어서 조기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라고 이제 입장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김승규 골키퍼가 1990년생 33살이거든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골키퍼인데 이렇게 큰 부상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김승규 골키퍼가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시안컵을 생각해봐도 김승규 골키퍼가 빠진다는 것은 우리 대표팀에 매우 큰 문제가 발생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대표팀이 9월 A매치부터 웨일스전부터 아시안컵 이전에 있었던 이라크전까지 7경기 연속 무실점이었어요. 그리고 이 7경기 동안 베트남전 한 경기를 제외하고 김승규 골키퍼가 모두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7경기 동안 실점할 위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김승규 골키퍼가 선방 자체를 매우 잘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컵 바로 전에 있었던 이라크와의 평가전에서도 김승규 골키퍼가 선방을 4번이나 했어요. 세이브가 4번이었고 바레인전도 세이브를 1번 했었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라크전에서 우리가 1대1 찬스를 허용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라크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을 때가 많았는데 여기서 김승규 골키퍼가 이라크의 공격수와 1대1 상황에서 선방을 해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김승규 골키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매우 침착하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데에아가 1대1 찬스를 잘 막는 골키퍼라고 화제가 되었을 때 나왔던 포인트이기도 한데 골키퍼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기 때문에 공격수가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고 슈팅할 수 있는 기회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공격수가 성급하게 슈팅을 하다가 골키퍼와의 심리전에서 무너진다 이런 분석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 장면도 보시면 1대1 찬스인데 김승규 골키퍼가 정말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의 공격수가 김승규 골키퍼의 오른쪽으로 슈팅을 할 때 완벽하게 김승규 골키퍼가 이라크 공격수의 슈팅 동작을 읽고 오른팔을 뻗어서 선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1대1 찬스를 선방한 이후에 세컨볼이 떨어져 나왔는데 이 세컨볼을 우리 수비수가 걷어낼 때 또다시 이라크 공격수의 몸에 맞고 골대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김승규 골키퍼가 1대1 찬스를 막아낸 이후에도 끝까지 볼을 보고 있다가 본인의 뒤로 넘어가는 볼을 빠르게 달려가면서 가까스로 걷어내는데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김승규 골키퍼가 최근에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너무나도 선방을 잘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실점 행진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바레인전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었죠. 바레인의 공격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을 하는데 우리 수비수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김승규 골키퍼가 시야에 방해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슈팅 자체가 수비수의 몸을 타고 넘어오면서 구석으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김승규 골키퍼가 여기서 다이빙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 시야가 방해되는 상황에서 반응을 했다는 것도 매우 칭찬해 줄만 하지만 여기서 또 칭찬해 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상대방 공격수가 세컨볼을 노리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슈팅이 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볼을 잘못 걷어내서 공격수 앞으로 볼이 떨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김승규 골키퍼가 볼을 안전하게 쳐내면서 상대 공격수에게 세컨볼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우리가 이런 장면을 지난 일본과 베트남전에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일본의 약점 중에 하나가 골키퍼잖아요. 이 장면에서 보시면요. 베트남 선수가 안쪽으로 볼을 떨어뜨려주면서 슈팅에 가까운 동작이 되는데 이때 일본의 골키퍼가 다이빙을 하면서 이 슈팅을 막아냅니다. 그런데 이 슈팅을 막아낼 때 베트남의 선수 한 명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까 우리 김승규 골키퍼가 막아낸 장면보다 매우 쉬운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볼을 잘못 걷어내면서 베트남의 공격수 앞으로 세컨볼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일본의 골키퍼가 슈팅을 막아냈지만 베트남의 공격수의 발 앞으로 가면서 베트남 공격수가 편안하게 세컨볼을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시면 김승규 골키퍼가
얼마나 선방 능력이 좋은 골키퍼인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김승규 골키퍼가 몸 상태가 점점 더 좋아 보이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아쉬움이 느껴지고요. 물론 우리 대표팀에는 김승규 골키퍼 말고도 조현우 선수가 있죠. 선방 능력에 있어서는 조현우 선수도 너무나도 좋은 선수다 보니까 우리가 선방에 있어서는 그래도 김승규 골키퍼의 공백을 조현우 선수가 어느 정도 막아준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김승규와 조현우 선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밑에 있죠. 물론 최근에는 조현우 선수도 과거보다 발밑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김승규 골키퍼가 기본적으로 매우 좋은 발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현우 선수가 나왔을 때 김승규 선수가 보여줬던 안정적인 발밑, 그리고 김승규 선수가 활동 반경이 넓거든요.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넘어왔을 때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가면서 볼을 걷어내는 이러한 커버 능력에서는 분명 우리가 아쉬움을 느낄 만한 장면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당장 우리가 지난 바레인전만 봐도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비 뒷공간에 넓은 공간이 발생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팀이 우리의 뒷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줬을 때 김민재 선수가 달려가서 이 공간을 커버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모든 장면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약간 올라가 있을 때 뒷공간을 커버하는 능력이 우리 대표팀이 많이 부족해지죠. 그럴 때 김승규 골키퍼가 후방으로 볼이 넘어오는 순간 빠르게 나와서 이 공간을 커버해주는 능력이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좋거든요. 일단 조현우 선수와 김승규 선수의 히트맵을 비교해봐도 김승규 선수는 페널티 박스 앞으로 많이 나와서 플레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조현우 선수는 아무래도 김승규 선수보다는 앞으로 나와서 플레이하는 빈도가 더 적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어떤 게 있냐면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볼이 넘어왔을 때 골키퍼가 페널티 박스 바깥으로 나와서 볼을 처리한 횟수를 보면요, 조현우 선수가 지난 시즌 K리그에서 35경기에 나와서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볼 처리한 횟수가 4번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 사우디에서 김승규 골키퍼가 현재 19경기에 나와서 페널티 박스 앞에서 볼을 처리한 횟수가 10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만 비교해 놓고 봐도 얼마나 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의 볼 처리가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김승규 골키퍼는 그 중에서 페널티 박스 바깥으로 나와서 볼을 처리한 횟수가 100%예요. 그런데 조현우 선수는 페널티 박스 바깥으로 나왔을 때 4번의 볼 처리 중에서 정확하게 볼이 처리된 확률이 75%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 우리가 아무래도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모든 경기에서 수비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의 뒷공간 커버 능력, 그리고 골키퍼의 나와서 볼을 처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현우 선수가 김승규 선수보다는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도 그랬고 클린스만 감독도 그렇고 조현우 선수보다 김승규 선수를 더 선호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경기를 지배하면서 플레이할 때가 많기 때문에 후방에서도 볼을 웬만하면 빠르게 안 걷어내고 돌릴 때가 많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시면요, 김민재 선수가 김승규 골키퍼에게 패스를 보내줄 때 상대방 공격수가 김승규 골키퍼를 향해서 빠르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승규 골키퍼가 워낙에 발밑이 좋은 선수고 침착한 선수다 보니까 공격수가 달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전방을 보고 우리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고 있어요. 이런 장면이 사실 우리 대표팀에서 김승규 골키퍼를 사용하는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승규 골키퍼의 부상은 우리 대표팀에 정말 치명적인 타격이 될 만한 부상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 대표팀이 전체적으로 약간씩 부상자가 생기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김진수 선수는 일단 조별리그 3경기에는 결장할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황희찬 선수는 개인 트레이닝은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팀 훈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도 이번 요르단전까지는 선발로 나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 여기에 더해서 김태환과 양현준 선수도 경미한 부상으로 훈련에서 제외된 상태거든요. 물론 경미한 부상이기 때문에 경기 출전에는 그렇게 무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당연히 선수들의 컨디션이 경미한 부상이 없을 때 100%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훈련 중에 왼쪽 허벅지 혹은 무릎 쪽을 약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면서 부상이 아니냐 하는 이제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면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장면에서 바레인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달려오는데 이강인 선수의 이 왼쪽 무릎 위쪽의 이 허벅지를 무릎으로 찍었죠. 그래서 두 선수가 부딪힐 때 의도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무릎을 가격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장면이 끝나고 이강인 선수가 왼쪽 허벅지를 붙잡고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마 저 장면에서 나왔던 약간의 타박상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 뭐 경미한 부상이라는 루머가 있긴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다음 경기 출전은 그렇게까지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면 훈련 영상에도 이강인 선수가 나오고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아시안컵 내에서 아주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번 아시안컵 대표팀이 황금세대, 역대급 스쿼드라고 불리긴 하지만 부상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대표팀의 부상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부상자 없이 좋은 경기력으로 이번 대회를 끝까지 잘 치렀으면 좋겠네요.